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로 묵직한 계약서가 미끄러졌다. 국내 최고 로펌의 VIP 상담실은 숨막힐 듯이 조용했다. 이강혁은 굳은 얼굴로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윤서아, 오늘부로 그의 아내가 될 여자이자 그의 파산을 막아줄 값비싼 상품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산산조각 난 상태였다. 최종 조건입니다. 이강혁 대표님의 현 시간부로 발생하는 모든 부채는 윤 회장님 측에서 즉시 상환하며 그 대가로 윤서아 씨와의 법적 혼인을 3년간 유지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없으며 혼인 기간 취득한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이 비정한 거래의 조항들을 읊어내려갔다. 강혁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가 느끼는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MA, 시장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렸다. 거침없었고 실패를 몰랐으며 오만했다. 그런 그가 지금 돈 때문에 팔려가듯 결혼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믿었던 KI 홀딩스의 최진석 회장의 배신 때문이었다. 최 회장은 그에게 마지막 가르침이라며 거대한 규모의 차입 매수, LBO를 맡겼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강혁을 파멸시키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최 회장은 계약 직전 투자금을 모두 빼돌렸고 모든 법적 책임과 천문학적인 위약금은 고스란히 강혁의 몫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믿었지만 그 재능을 시기한 늙은 여우의 교활함은 당해내지 못했다. 최 회장은 강혁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이라 확신했고 정확히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턱에서 손을 내민 것이 윤서아의 아버지 윤 회장이었다. 강혁의 불타는 분노는 정작 배신자가 아닌 눈앞의 구원자를 향했다. 윤서아. 그녀는 이 숨막히는 순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비싼 실크 블라우스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혁에게는 가진 자들의 역겨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텅 빈 듯한 눈동자는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흥도 보여주지 않았다. 두려움도 기대도 심지어 경멸조차 없었다. 마치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듯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남편을 구매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결정에 순순히 따르는 값비싼 인형에 불과했다. 강혁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 여자는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는 부유한 집안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을 것이다. 그녀가 지금 자신을 구원하는 이 행위조차 그녀에게는 지루한 일상 속 작은 자선 활동 혹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투자쯤으로 여겨질지도 몰랐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이름뿐인 결혼뿐이지만 자신이 내던진 것은 자존심 그 자체였다.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다. 강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계약서 위에 거칠게 휘갈겼다. 그것은 서명이라기보다 자신의 자존심에 긋는 깊은 상처에 가까웠다. 그는 이 순간의 치욕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윤서아도 조용히 펜을 들었다. 그녀는 강혁의 거친 필체와는 대조적으로 맑고 단정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려 갔다. 그 지독한 침착함이 강혁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그녀는 이 굴욕적인 거래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듯했다. 아니, 알면서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강혁 대표님의 부채는 30분 내로 모두 정리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축하라는 단어가
이토록 역겹고 모욕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상담실을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텅 빈 복도에서 강혁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계약서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윤서아 씨. 서아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조명 아래서 투명하게 빛났다. 강혁은 그녀의 그 감정 없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착각하지 마.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야.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내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내가 산 물건일 뿐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당신은 내 눈앞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내주면 돼. 불필요한 아내 행세는 필요 없어. 내 일에 간섭하지도 말고 내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도 어떤 배려도 기대하지 마. 알아들었나? 이것은 남편의 말이 아니라 구매자가 상품에게 내리는 명확한 지시 사항이었다. 윤서아는 그 지독하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감정 없는 순종적인 태도가 강혁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강혁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법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심적으로는 가장 비싼 빚을 졌다고 느꼈다. 그는 이 굴욕을 연료 삼아 반드시 재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최진석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 여자와 그녀의 돈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상품은 가차없이 반품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강혁과 서아의 신혼집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는 차가운 햇살만이 가득했다. 집 안은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모델하우스 같았다. 강혁은 이미 새벽부터 일어나 서재에서 밤새 분석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의 굴욕을 씻기 위해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었다. 주방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서아가 간편한 실내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강혁을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 인사는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강혁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치 값비싼 가구의 일부처럼 투명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다. 어제 말했을 텐데 불필요한 아내 행세는 집어치우라고. 당신은 이 집의 장식품일 뿐이야. 소리 내지 말고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냥 존재하기만 해. 그게 당신이 받은 돈의 대가니까. 그의 말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워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서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서재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욕감도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 강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윤 회장이 지원한 자금은 그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고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작은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는 도끼를 품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굴욕적인 거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물로 여겼다. 그녀가 숨쉬는 공기조차 그에게는 굴욕의 냄새로 다가왔다. 강혁은 며칠이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늦은 밤에 귀가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고 아침이 되면 다시 전쟁터로 향했다. 서아는 그가 벗어던진 구겨진 셔츠와 재킷을 말없이 치우고 그가 깨기 전에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지만 그 음식은 언제나 손도 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갔다. 강혁이 집을 비운 시간, 펜트하우스는 온전히 서아의 차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넓고 화려한 공간을 즐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서재 방에 틀어박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문서와 자산 목록이 떠 있었다. 윤 회장이 강혁의 부채를 갚아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빚일 뿐이었다. 최진석 회장이 강혁에게 씌운 진짜 덫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난 제3자 명의의 사채와 파생 상품 손실금이었다. 만약 이것이 터진다면 강혁은 단순히 파산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윤 회장은 이 사실을 몰랐다. 오직 서하만이 아버지의 비서를 통해 이 끔찍한 진실을 알아냈다. 그녀가 강혁과의 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혁을 최진석이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구해내기 위한 그녀만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개인 자산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님, 저예요. 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제주도 땅 매각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비상장 주식도 전부 현금화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강혁 씨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팔아치우는 것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강혁의 재능을 오래전부터 흠모해왔던 그녀였다. 그가 이런 더러운 함정에 빠져 무너지는 것을 그녀는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강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했다. 그는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서아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기력함과는 달리 단호하고 차가웠다. 네, 이자 지급일은 절대 늦춰서는 안 돼요. 이번 달 말까지 말씀드린 금액 정확하게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강혁은 그 모습에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돈으로 또 다른 사치품을 사거나 아니면 돈놀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그녀의 통화를 방해했다. 서아가 놀라 전화를 끊고 그를 돌아보았다. 아, 오셨어요? 강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재미있나? 남의 돈으로 그렇게 돈놀이 하는 게? 당신 같은 여자들은 참 편해서 좋겠어.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자고 그 돈으로 남자 하나 사서 구제해주고 남는 시간에는 그렇게 돈이나 굴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경멸이 가득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방금 전 최진석의 대리인에게 이자 상환을 확인하는 전화를 했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의 작은 변명은 강혁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눈빛, 행동, 그 모든 게 다 돈으로 계산되어 있어. 됐어.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말 섞고 싶지도 않아. 그는 서아를 밀치듯 지나쳐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쾅 하고 울리는 소리가 텅 빈 집 안을 울렸다. 서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상품으로 여기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키려는 그가 자신을 그토록 경멸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자신만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그 시간 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몇 개의 빌딩이 더 들어설 만큼 변했지만 강혁과 서아가 사는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마치 박제된 듯 그대로였다. 아니, 변한 것이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이제는 만질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차가운 얼음 성벽이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강혁은 보란 듯이 재기에 성공했다. KH 이노베이션스라는 이름으로 세운 그의 작은 투자 회사는 MA 시장에 태풍의 눈이 되었다. 그는 최진석에게 당했던 굴욕을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듯 거침없이 성공 가도를 달렸다.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그의 옛 명성은 더욱 화려하게 부활했다. 언론은 그를 함정에서 돌아온 천재라 칭송했다. 이 성공은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천재성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다. 3년 전에 그 굴욕적인 결혼 계약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 정도로 축소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윤서아의 돈을 딛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이용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집에 늦게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교계의 중심이 되었다. 성공한 젊은 경영인으로서 각종 파티와 모임에 참석하며 자신의 부하를 과시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상품인 아내를 장식품처럼 데리고 다녔다. 윤서아는 언제나처럼 값비싸지만 눈에 띄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강혁의 아름답고 조용한 아내를 보며 수군거렸다. 윤 회장님 따님이라는데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 강 대표가 워낙 대단해야지. 저런 인형 같은 아내에게 만족할까? 강혁은 그런 시선들을 즐겼다. 그는 서하의 그 무표정한 순종이 자신의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의 그림자 속에 서 있던 서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녀는 여전히 최진석의 대리인에게 매달 거액의 이자를 송금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혁의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를 올가매고 있던 진짜 빚이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주도 땅, 강남의 작은 빌딩,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보석들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처분해야 했다. 그녀는 최진석이라는 거대한 악마에게 강혁의 자유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있었다. 그 돈이 모자라기 시작하자 서아는 아무도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사실 대학에서 미술사와 고문서학을 복수 전공한 재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인사동의 작은 고미술품 상점에서 손상된 고서화나 도자기를 복원하는 일을 했다. 또한 그녀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전문 번역 일도 맡았다. 어느 날 강혁은 서재 책상에 놓인 서하의 가방에서 낡은 확대경과 이상한 약품이 묻은 붓을 발견했다. 이게 다 뭐야? 요새는 또 이런 게 취미인가? 그는 그것들을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듯 집어들었다. 서아가 방으로 들어서다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와 그것을 빼앗아 들었다. 네, 내 물건이에요. 만지지 마세요. 그녀가 처음으로 보인 저항이었다. 강혁은 어이가 없었다. 만지지 말라고?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주는 돈이 부족해서
이제 이런 시시한 장인 흉내라도 내면서 소일거리 하나? 서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수백 년 된 고서를 복원하는 섬세한 도구들이었다. 소일거리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일. 강혁은 경멸을 담아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같은 여자가 일을 왜 해? 부잣집 딸내미의 한가한 취미 생활이겠지.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보이려는 동정심 유발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거야? 그만둬. 내 품위에 맞지 않아. 그는 그녀가 그 일을 해서 번 돈이 사실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물건들을 가방에 다시 담았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중요했다.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는 것.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 가혹한 비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서하는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걷다가도 순간 현기증이 일어 벽을 짚어야 했다. 밤에는 이유 모를 복통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고 아침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에 몸을 일으키기 힘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상을 강혁에게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강혁이 집을 비운 시간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대학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윤서하가 아닌 그저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담당 의사는 몇 주간에 걸친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환자분, 보호자분과 같이 오시지 그러셨어요. 드릴 말씀이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들을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MRI 스캔 사진을 조명판에 걸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장기 어딘가에 자리 잡은 불길한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영양 상태도 너무 불량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서하는 그저 자신의 스캔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의사의 심각한 설명은 그녀의 귀에 웅웅거리며 울릴 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의 선고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물었다. 얼마나 남았나요? 그녀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혁의 빚을 모두 갚고 그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을 본 후에 조용히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녀는 지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갚아야 할 빚에 남은 원금과 이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앞으로 3번. 그녀는 연필로 남은 횟수를 세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명과 그 빚의 상환 기일을 맞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그녀는 강혁이 돌아오기 전에 다시 완벽한 장식품 아내로 돌아가야 했다. 서울 파이낸셜 포럼은 국내외 거물급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그리고 올해 그 무대의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는 3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KH 이노베이션스의 대표 이강혁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으로 기조연설을 막 마친 참이었고 수많은 사람의 찬사와 악수 세례에 둘러싸여 있었다. 윤서아는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 연회장의 구석진 기둥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강혁의 성공이 자신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간간이 아랫배를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에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익숙하지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한 무리의 사람을 이끌고 늙은 신사 한 명이 강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KI홀딩스의 최진석 회장. 3년 전 강역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그는 법망을 완벽하게 빠져나갔고 여전히 업계에 큰어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서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강역은 이미 그를 발견한 후였다. 최진석은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며 강역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야, 이 대표, 정말 오랜만이구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 제자 중에 자네가 가장 독하고 가장 뛰어났어. 잠시 시련을 겪었지만 이렇게 멋지게 부활했으니 정말 자랑스럽네. 강역은 끓어오르는 증오를 억누르며 차가운 비즈니스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그 시련, 회장님 덕분에 아주 톡톡히 겪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밝혀 있었지만 최진석은 그저 너털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허허, 다 젊은 날의 경험이지. 그 정도 겪어야 진짜 거물이 되는 거야. 두 남자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동안 서하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지럼증이 심해져 더 이상 서 있기 힘들었다.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잠시 한적한 복도에서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복도 모퉁이를 돌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순간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윤서하 씨. 서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돌아보았다. 최진석이 연회장의 소음을 등진 채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악마의 냉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전히 그렇게 유령처럼 지내고 있나 보군. 저 멍청한 강혁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최진석은 시가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연기가 서하의 얼굴로 뿜어져 나왔다. 내 빚을 대신 갚느라 꽤나 애썼더군. 듣자 하니 자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마지막 유품인 보석까지 다 팔아넘겼다고? 서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악마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최진석은 그녀의 공포를 즐기듯 웃었다. 이 바닥에서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나? 참으로 감동적인 희생이야.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그는 서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이 맺힌 이마를 훑었다. 그런데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여.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강혁이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걸 자네 두 눈으로 끝까지 지켜볼 수는 있으려나 모르겠어. 그는 정확히 그녀의 가장 아픈 곳, 그녀의 병을 찔렀다. 서하는 숨이 막혀왔다. 이 남자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빚 상환뿐만 아니라 그녀의 건강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약속한 돈은 반드시 갚을 테니까 다시는 그 사람 앞길 막지 마세요. 최진석은 그 대답에 소리내어 웃었다. 아직도 그 녀석을 감싸는군. 정말 지독한 사랑이야. 하지만 알아도 강혁이는 절대 널 사랑하지 않아. 넌 그저 빚을 갚아주는 기계일 뿐이지. 그 녀석은 네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모를 거야. 아니, 알아도 신경 쓰지 않겠지. 그게 바로 내가 키워낸 내 제자 이강혁이니까. 바로 그때였다. 강혁은 위선적인 최진석과의 대화를 끝내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최진석이 자신의 아내와 단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거리가 너무 멀어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은 지극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늙고 권력 있는 남자 최진석이 젊고 창백한 자신의 아내의 팔을 다정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강혁이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연약함 혹은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태도로 보였다. 최진석은 그녀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강혁의 머릿속에서 경멸과 분노가 불타올랐다. 저 여자 벌써부터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군. 그는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서하가 최진석 같은 거물에게 접근해 다음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창백한 안색조차 저런 늙은 남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연극으로 보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강혁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최진석은 놀란 척하며 서하에게서 손을 뗐다. 서하는 강혁의 등장에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방금 겪은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강혁은 그것을 들킨 자의 당혹감으로 오해했다. 강혁은 성큼성큼 다가와 서하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듯 잡아당겼다.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최 회장님. 그는 최진석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최진석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오해 말게, 이 대표. 그저 재수 씨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을 뿐일세. 자네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 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말이야. 강혁은 그 말을 비웃으며 서하를 끌고 연회장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서하에게 속삭였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당신이 감히 누구한테 꼬리를 치려 해. 내 허락 없이는 누구와도 말 섞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은 아직 내 소유야. 서하는 거친 손길에 끌려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팔목을 쥔 그의 악력이 너무나 강해 멍이 들 것 같았지만 그것은 최진석의 말에 찢긴 심장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보다 자신의 희생을 모르는 그의 경멸보다 그가 저 악마에게 다시 휩쓸릴까봐 더 두려웠다. KH 이노베이션스의 대규모 인수합병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렸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강혁은 수많은 축하 인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3년 전의 굴욕을 완벽하게 씻어낸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지독한 노력 덕분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잠시 잊고 있었던 장식품 아내를 발견했다. 윤서아는 여느 때처럼 구석진 테이블에서 존재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이 화려한 파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다. 마침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님, 이렇게 단기간에 완벽하게 재기하신 비결이 뭡니까? 혹시 저기 계신 사모님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은 아닙니까? 기자의 말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서하에게로 향했다. 서하는 그 시선들에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혁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내조? 그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좌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여러분, 제 성공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죠. 그는 시선을 서하에게 고정했다. 성공의 비결은
현명한 투자에 있습니다. 그는 잔을 든 손으로 서아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내 아내 윤서아 씨가 바로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3년 전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내 그 말에 잔인함을 깨닫고 어색하게 잦아들었다. 하지만 강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하에게로 걸어갔다. 최소한의 리스크로 내가 다시 진짜 돈을 벌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아주 수익률 높은 투자 상품이었죠. 안 그렇소, 윤서아 씨?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5년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온 서하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수많은 사람의 동정, 어린, 혹은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자신을 조각내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남자의 민낯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한계선, 즉,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틀거리거나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듯 꼿꼿하게 등을 펴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지옥처럼 화려한 파티장을 홀로 빠져나왔다. 강혁은 그녀의 극적인 퇴장에 잠시 불쾌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농담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좀 낯을 가려서요 라고 말하며 다시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존엄성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파티장에서 버텼던 긴장이 풀리자 모욕감과 함께 육체적인 고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아랫배를 움켜쥐었다. 칼로 도려내는 듯한 격통이 그녀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기어가듯 화장실로 향했다. 대리석 세면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에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유령처럼 창백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강혁의 잔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최고의 투자 상품.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격렬하게 구역질을 했다. 그녀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았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자신만이 아는 해외 계좌에 접속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끌어모아 최진석의 대리인 계좌로 마지막 송금액을 입력했다. 이체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통장 잔고는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어머니의 유산, 그녀의 추억, 그녀의 건강,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 역시 자유로워질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혁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화려한 파티와 쏟아지는 찬사들이 희미한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물을 찾으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아니, 언제나보다 더 지독하게 고요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느껴졌을 희미한 커피 향이나 서하가 조용히 움직이는 기척이 전혀 없었다. 윤서아. 그는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어젯밤 파티장에서 보인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한마디 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처럼 싸늘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그가 매일 아침 마시던 커피포트도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거실 중앙의 거대한 유리 테이블에 머물렀다. 그 위에는 단 2가지의 물건만이 마치 전시품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가 3년 전 그녀에게 거래의 증표로 던져주었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단정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이 있었다. 강혁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윤서하라는 이름 석자가 그녀의 그 단정하고 맑은 필체로 이미 서명되어 있었다. 3년의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참이었다. 그는 이 서류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깨달았다. 계약 종료 통보. 그의 첫 반응은 슬픔이 아니었다.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었다. 감히 네가 먼저? 그는 이혼 서류를 구겨 쥐었다. 그는 이 상품이 감히 자신을 먼저 반품 처리하려 든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관계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그녀를 버리는 것이지 그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어디서 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서아가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마지막으로 위자료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유치한 연극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하지만 침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시트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의 화장품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시위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 그가 쓰레기장이라고 불렀던 그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경멸했던 낡은 확대경도,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나던 붓들도, 복원 중이던 낡은 그림들도 모두 사라졌다. 방 안은 이 집의 다른 곳처럼 차갑고 개성 없는 모델하우스의 방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지난 3년간 윤서하라는 사람이 그곳에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가지 않았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는 곧바로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상품 하나가 사라졌다고 전전긍긍하며 장인에게 전화하는 꼴이라니. 그는 이를 갈았다. 좋아,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다시 던져두고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혁은 일부러 더 바쁘게 지냈다. 그는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더 크게 웃었다. 그는 윤서아의 부재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성공 가도에 잠시 머물렀던 불필요한 장식품일 뿐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그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에 휩싸였다. 집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더 이상 그가 벗어 던진 옷을 말없이 치워주는 사람이 없었다. 더 이상 그의 경멸을 묵묵히 받아내주는 그림자도 없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집은 오히려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던 꽃이 무엇인지, 그녀가 평소에 무엇을 먹는지, 심지어 그녀의 목소리가 어떤 톤이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자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녀의 작업실에서 나던 그 희미한 약품 냄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냄새는 적어도 이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유일한 증거였다. 이제 그 냄새마저 사라지자
이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유리 감옥이 되었다. 그의 분노는 점차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감히 상품이 자신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그는 홀로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셨다. 잔에 비친 자신의 성공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계약은 끝났고 빚도 사라졌으며 그는 그렇게 믿었다. 성가신 아내도 사라졌다. 그런데 왜 이 자유는 이토록 춥고 공허한가?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벽난로를 향해 세게 던져버렸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지만 그 소란마저도 거대한 침묵에 금세 집어 삼켜졌다. 윤서아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다. 강혁은 KH 이노베이션스의 성공적인 2분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단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텅 빈 펜트하우스의 정적은 그의 사무실까지 따라와 그의 집중력을 갉아먹었다. 그는 이 현상이 그저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치부하려 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성공했다. 완벽하게 재기했고 이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다. 윤서아는 그저 3년짜리 계약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서 벗어난 상품에 대한 불쾌감일 뿐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의했다. 그날 오후 그의 비서가 두툼한 등기우편을 들고 왔다. 평범한 서류 봉투였지만 발신인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달랐다. KI홀딩스 최진석 회장. 강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로운 페이퍼 나이프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질감의 축하 카드 한 장과 그가 알아볼 수 없는 몇 장의 금융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다. 완벽한 자유를 축하하네. 이강혁 대표. 간결하지만 독사가 또아리를 튼 듯한 필체였다. 강혁은 그 문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완벽한 자유? 그는 이미 3년 전에 윤서아의 집안 돈으로 공식적인 빚을 갚지 않았는가. 그들의 이혼은 그저 계약의 만료일 뿐이었다. 그런데 왜 최진석이 그것도 축하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인가. 그는 함께 동봉된 서류 사본을 살펴보았다. 복잡한 숫자들과 계좌 번호들이었지만 마지막 장에 찍힌 완납 도장이 유독 눈에 거슬렸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그의 오만함은 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KI홀딩스 본사의 최상층 최진석의 사무실은 3년 전과 변함없이 위압적이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통유리 창이 주인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최진석은 여유로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최고급 시가 연기가 회장실을 감돌았다. 허허, 이 대표, 내 축하 카드는 잘 받았는가? 표정을 보니 아직 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군. 그는 강혁을 자신의 거대한 책상 맞은편, 마치 죄인석 같은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도록 손짓했다. 강혁은 그가 의도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마지못해 앉았다. 강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늙은 여우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무슨 꿍꿍이시죠? 봉투 안에 있던 서류는 대체 뭡니까? 완벽한 자유라니. 당신이 나에게 씌운 빚은 3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윤 회장 측에서 모두 처리했다고요. 최진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멎자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빚? 아, 자네 장인이 막아준 그 푼돈 말인가? 그건 고작 공식적인 빚이었지. 자네가 내 명성을 이용해 저지른 진짜 배임, 그로 인한 파생 상품 손실금은 아니었어. 그는 시가 재를 털며 조롱을 이어갔다. 이 사람아, 자네는 아직도 자네가 내 소나기에서 벗어난 줄 알았나? 자네가 서명했던 그 이면 계약서 기억나나? 자네는 단순히 파산하는 게 아니라 내 서명 하나면 그대로 감옥에 갔어야 해. 자네는 징역 10년 감이었어. 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 빚의 존재를 잊으려 애썼다. 아니, 윤 회장이 준 막대한 돈으로 그것까지 모두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건 이미 해결됐지. 해결됐고 말고. 최진석은 거대한 책상 서랍에서 묵직한 원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흩어졌다. 바로 자네의 그 잘난 아내, 자네가 상품 취급하던 그 윤서아 씨 덕분에 말이야. 강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매달 25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최진석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서였다. 그 입금자는 YSH 가묘 윤서아였다. 액수는 매달 달랐지만 그 총액은 강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다. 자네가 KH 이노베이션스의 성공에 취해 언론 인터뷰를 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자네 아내는 나에게 꼬박꼬박 이자를 갚고 있었지. 최진석의 목소리는 잔인한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혁의 고통을 음미하고 있었다. 자네가 그 잘난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동안 윤서아는 나를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정했어. 이자 상환 날짜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지금 경매에 내놓은 물건이 있으니 그것만 팔리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강혁의 머릿속에서 파티장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그녀를 최고의 투자 상품이라고 조롱했던 그 순간. 그녀의 그 텅 비었던 눈동자. 그녀는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마지막 빚을 갚고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다. 최진석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서류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비상장 주식 양도 증서, 심지어 강혁이 존재조차 몰랐던 윤서아의 개인 미술품 경매 목록이었다. 자네 아버지가 물려준 제주도 땅, 어머니가 물려준 강남의 작은 빌딩. 아, 이것 좀 보게. 이건 자네 어머니 유품 아닌가? 결혼 예물로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팔아치웠더군. 강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류 속에는 그녀가 취미 생활이라고 둘러댔던 고미술품 복원 작업에 대금 내역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가 쓰레기라고 불렀던 그녀의 낡은 도구들. 그가 한가한 소일거리라고 경멸했던 그녀의 아르바이트.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녀가 팔아치운 유산 위에, 그녀가 밤새워 벌어들인 푼돈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의 아내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고 연명해온 기생충에 불과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 강혁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최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이 마치 독사의 혀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재미있잖아. 자네의 그 하늘을 찌르던 오만한 얼굴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내가 자네를 잘못 키웠어. 자네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자네는 결국 여자 치마폭에 숨어 연명하는 좀팽이에 불과했어. 최진석의 경멸, 어린 눈이 강혁을 꿰뚫었다. 최진석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아, 그리고 이 서류도 보게. 그는 얇은 편지지 한 장을 꺼내 강혁의 눈앞에 흔들었다. 자네 아내가 마지막 이자를 보내면서 함께 보낸 편지야. 이제 그는 완벽하게 자유로우니 약속대로 다시는 그를 흔들지 말아달라. 멍청한 년, 끝까지 자네를 지키더군. 그 편지지 위에는 그녀의 단정한 필체로 적힌 글씨와 함께 희미하게 마른 핏자국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강혁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서류들을 쥔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자신의 손으로 지옥불에 밀어넣은 것이었다. 그는 최진석을 밀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힘조차 없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몇 층을 구르듯 내려오다 결국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그 상품이 자신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구겨진 이체 내역서를 붙잡고 짐승처럼 절규했다. 강혁은 자신이 어떻게 KI 홀딩스 건물을 빠져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최진석의 잔인한 웃음소리와 서류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계단참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자신의 짐승 같은 절규만이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천재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그 영혼을 구해준 구원자를 제물로 바친 파렴치한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뇌는 마비되었지만 본능은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그를 몰아붙였다. 찾아야 한다. 윤서아를.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다. 아니,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고백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디로? 그는 3년간 그녀와 한 집에 살았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친구, 그녀가 좋아하는 장소,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곳. 그는 핸들을 쥔 채 망연자실했다. 그때 단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본가, 그녀를 상품으로 보냈던 그 집. 그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차를 몰아 윤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타이어가 자갈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경적을 울려댔다. 잠시 후 집사가 당황한 얼굴로 뛰어나왔고 뒤이어 윤 회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현관의 모습을 드러냈다. 강혁은 차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달려갔다. 서하 씨,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당장 말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규로 찢어져 있었다. 윤 회장은 3년 만에 처음 보는 사위의 광기 어린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자네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서방. 3년 동안 내 딸을 그림자 취급하고 장식품처럼 데리고 다니던 자네가 이제 와서 내 딸을 찾는다고?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강혁의 것보다 깊었다. 자네가 나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 서아가, 그 아이가 자네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가? 강혁은 그 질책에 말문이 막혔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네. 나도 모른다네. 그 아이는 자네와 이혼 서류를 정리하던 날 나에게도 편지 한 통만 남기고 떠났어. 그저 너무 지쳤으니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고. 자네와의 결혼 생활이 그 아이의 마지막 힘까지 다 앗아간 게야. 윤 회장의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강혁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다. 가족조차 모른다. 그녀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 공간은 이제 그녀의 부재를 확인시켜주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가 경멸했던 그녀의 작업실, 이미 텅 비어버린 그 방을 다시 뒤졌다. 그는 자신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것들을 찾고 있었다. 서랍을 부서져라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 서랍바닥에 떨어져 있던 낡은 명함 한 장을 제외하고 가람 고미술 복원실, 원장 박진수, 인사동의 작은 주소였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그녀의 가방에서 보았던 낡은 도구들을 떠올렸다. 그는 이 명함 한 장을 쥐고 다시 집을 뛰쳐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행방을 찾을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가람 고미술 복원실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문을 열자 그가 펜트하우스에서 그토록 경멸했던 그 낯설지만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오래된 종이 냄새, 악교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 그 냄새는 이제 그에게 역겨움이 아닌 그녀의 유일한 흔적으로 다가와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작업실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확대경을 쓴 채 찢어진 고서화를 복원하고 있었다. 강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신지, 여기. 윤서아 씨가 일했던 곳 맞습니까? 강혁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노인 박 원장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아 씨는 무슨 일로? 저는 남편입니다. 이강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원장의 인자했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남편? 당신이 그 서아 씨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위대한 이강혁 대표? 강혁은 그 경멸 어린 시선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긴 못하러 왔소. 서아 씨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를 떠났는데, 아니, 당신 빚 갚느라 더 이상 일할 기력도 없어져서 떠났지. 강혁은 숨이 멎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알다마다 저 독한 약품 냄새 맡아가며 밤낮 없이 찢어진 그림 조각 붙이던 사람이 누군데 저 아가씨 취미로 일한 거 아니었소. 저분은 이 바닥에서 손꼽히는 천재였어. 저 섬세한 손길, 저 집요함. 그런데 그 재능을 고작 당신 빚 갚는데 다 써버렸지. 박 원장은 작업대 한쪽을 가리켰다. 항상 돈이 급하다고 했어. 가장 어렵고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일만 골라서 했지. 복원 기간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밤을 새우고 성금을 달라고 사정했어. 우리는 다들 그 양반이 도박에 미친 줄 알았다오. 그런데 그게 다 당신을 위한 거였다니. 쯧쯧. 강혁은 다리가 풀려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시간, 그녀의 삶,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제발. 박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그저 너무 아파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싶다고만 했지. 그는 서아가 쓰던 작은 책상으로 향했다. 짐은 다 가져갔는데 이거 하나는 놓고 갔더군. 그가 내민 것은 그녀의 낡은 확대경이었다. 그리고 그 확대경 아래 서랍 안에 미처 챙기지 못한 듯한 작은 약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약봉지를 집어들었다. 서울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윤서아님. 1일 3회 강력 진통제. 그리고 그 약봉지 밑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췌장암 환우를 위한 안내서. 순간 강혁의 머릿속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파티장에서의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 최진석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벽을 짚던 모습. 최진석의 잔인한 조롱.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여.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빚뿐만 아니라 그녀의 병까지도. 강혁은 약봉지와 안내서를 쥔 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를 투자 상품이라 부르며 그녀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짓밟았다. 그는 살인자였다. 강혁은 최장암 안내서가 손에서 바스러질 것처럼 꽉 쥔 채 병원을 뛰쳐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가 아팠다.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상품이라 모욕하고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파티장에서 공개적으로 짓밟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죽음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태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을 힘도 없었다. 거대한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르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 전에 오만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갈라지고 절박한 목소리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모든 인력을 동원해. 무엇을 말입니까, 대표님? 사람을 찾아 윤서하, 내 아내, 전국의 모든 병원, 요양시설, 암 관련 센터, 그 어디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24시간 내로. 아니, 당장 찾아내. 제발. 그는 제발이라는 단어를 거의 애원하듯 내뱉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돈과 권력,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는 이제 오직 그녀를 찾는 데만 사용하고 싶었다. 그의 모든 정보망이 가동되었다. 사설 탐정, 전직 경찰, 금융권의 인맥까지. 강혁은 24시간 동안 뜬 눈으로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지켰다. 그녀의 흔적이 사라진 그 작업실에서 그는 그녀가 만졌을지도 모르는 빈 책상을 쓸어보며 시간을 태웠다. 마침내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강혁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디야?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바다쉼터 호스피스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조용한 요양병원입니다. 호스피스. 그 마지막 단어가 강혁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재킷을 걸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셔츠 바람으로 펜트하우스를 뛰쳐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그의 차는 서울을 벗어나 동해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그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다. 바다쉼터 호스피스는 그가 상상했던 화려한 병원이나 윤 회장의 저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하얗고 깨끗하게 지어진 작은 건물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짠바다 내음이 섞여 불어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고요해서 마치 세상의 종착역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로비에 들어섰다. 간호사가 그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서아, 환자 만나러 왔습니다. 간호사는 그의 이름을 흘끗 보고는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 302호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강혁은 간호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302호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문에 이마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얇은 문 하나가 그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유령처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작았지만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동해의 푸른 바다가 가득 들어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주한 침대 위에 그녀가 있었다. 그가 기억하던 꼿꼿하고 차갑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본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연약하고 창백했다. 링거 줄이 그녀의 마른 팔에 위태롭게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짧아져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던 것인지 얇은 책 한 권이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저 평화롭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상품이라고 불렀던 여자, 그가 장식품이라고 경멸했던 여자, 그녀는 그저 죽어가고 있는 한 명의 가여운 인간일 뿐이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분노, 성공에 대한 집착이 그 순간 바다의 포말처럼 부서져 내렸다. 하시. 그가 목이 메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희미한 놀라움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프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셨네요. 강혁 씨. 그 한마디에 강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지 못했다. 그는 그 몇 걸음을 채 걷지 못하고 그녀의 침대 발치, 그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으흑. 그는 아이처럼,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사죄의 말도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그는 그녀의 침대까지 기어가듯 다가가 링거를 꽂지 않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마르고 차가웠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서하 씨. 내가. 그는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자신이 지난 3년간 저지른 모든 죄를 눈물로 토해냈다. 그는 가방에서 최진석에게 받았던 그 서류 뭉치와 박 원장에게서 받은 약봉지를 꺼내 침대 위에 쏟아냈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빚, 당신의 유산, 그리고 당신의 병까지.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하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약하게 떨리는 손을 들어 울부짖는 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도 가벼웠지만 강혁에게는 천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지만 강혁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난 강혁 씨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눈이 그녀의 평온한 눈과 마주쳤다. 난 당신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결혼하기 훨씬 전 당신이 처음으로 작은 벤처기업을 성공시켰을 때 당신의 그 빛나던 눈빛을, 재능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최진석 회장의 함정에 당신의 그 빛이 꺼지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자유롭게 날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없어도 내 목까지 높이 날아주길 바랐어요. 그거면 됐어요. 나는.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닌 마지막 진심을 전한 자의 안도감이었다. 강혁은 그녀의 그 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절규했다. 아니야.
날 용서하지 마, 서하 씨. 차라리 날 저주해. 욕을 하란 말이야. 제발. 하지만 서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성모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진실한 만남은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너무 늦어버린 참회와 너무 이른 용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역의 절규는 바다의 울음소리에 섞여들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무너져 내렸다. 윤서아는 그저 지친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던 희미한 손길은 그가 토해내는 참외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얼마나 울었을까. 강역은 자신이 흘리는 눈물이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끔찍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임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 격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 지쳐 다시 눈을 감고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지금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3년간 입었던 오만함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는 그저 한 명의 남자가 되었다. 그는 간호사를 불러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창백한 이마와 식은땀이 맺힌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서아가 그의 손길에 작게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 강역은 바다쉼터 호스피스를 떠나지 않았다. KH 이노베이션스는 유령 회사가 되었다. 수십 통의 긴급한 전화가 그의 휴대폰을 울렸지만 그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가 피땀 흘려 이룩했다고 믿었던 그 거대한 성공의 제국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서하의 작은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KH 이노베이션스의 냉철한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3년 전 결혼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로 돌아가 자신이 했어야 할 남편의 역할을 뒤늦게나마 시작했다. 그것은 속죄라기보다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숨쉬기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릎 위에 떨어뜨렸던 낡은 책을 집어들었다. 고미술에 관한 그가 평생 이해하지 못할 분야의 책이었다. 내가 읽어줄게요. 그가 나지막이 말하자 서하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딱딱한 MA 계약서만 읽던 목소리로 서툰 억양의 고대 미술사 용어들을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다. 병원에 멀건 죽을 그녀가 삼키지 못하면 그는 밖으로 나가 가장 부드러운 수프를 사왔다. 그리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그녀의 말은 입술에 떠 넣어 주었다. 그가 3년간 매일 아침 차갑게 식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녀의 아침 식사를 떠올리며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자신의 성공 신화나 오만한 계획이 아니었다. 그는 창밖의 바다색이 어떻다는 이야기, 책의 내용이 흥미롭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그녀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붓과 약품들에 대해 물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 찢어진 그림들. 서하는 아주 가끔 기력이 있는 날이면 바람 소리 같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종이의 결을 맞춰야 해요. 풀은 온도에 민감하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망가진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건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그녀의 말은 강역의 가슴을 쳤다. 강역은 그제야 자신이 경멸했던 그 상품의 진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도의 집중력과 재능을 가진 장인이었으며 동시에 그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망가진 삶이 아닌 타인의 망가진 삶 강역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비극적인 부부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죽어가는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남편의 모습만이 보였다. 강혁은 그들의 연민 어린 시선 속에서 지독한 위선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감수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받아야 할 벌의 일부였다. 어느 날 저녁, 동해의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이제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강혁은 그녀의 곁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서하 씨, 서하 씨.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강혁을 지나 창밖의 붉은 바다를 향해 있었다. 예쁘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자유로워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파괴한 남자의 자유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니, 아니, 서하 씨, 자유로운 건 당신이었어. 언제나 나 같은 놈한테 묶여있던 건 나였어. 강혁이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서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용서이자 작별이었다. 강혁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노을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빛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그가 3년간 상품이라 불렀던 그의 아내, 그를 구원했던 유일한 사람. 그녀는 그렇게 그가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에 그를 떠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MA 시장의 황태자 이강혁 대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KH 이노베이션스의 해체를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회사를 청산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제국은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 피 묻은 돈을 그는 가질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 모든 재산을 출연해 공익재단 하나를 설립했다. 재단법인 서하.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 재단은 최진석 같은 악마에게 재능을 착취당하는 젊은 예술가들, 보건 전문가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젊은 창업가들을 돕기 위해 존재했다. 1년 후 서하의 첫 번째 기일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을 보냈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 그녀의 무덤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윤서아, 여기에 잠들다라는 짧은 비석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강혁은 더 이상 값비싼 슈트를 입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면바지 차림으로 그녀의 비석 앞에 섰다. 그는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울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내 인생 최악의 빚이라고 생각했어, 서아 씨. 당신을 돈으로 산 상품이라고 경멸했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당신은 내 빚이 아니라 내가 감히 가질 자격도 없었던 유일한 선물이었어. 진짜 상품은 나였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모든 것을 받고 팔려온 그런 존재였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야 당신의 가치를 알겠는데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네. 그는 재단법인 서하의 첫 번째 후원 보고서를 그녀의 비석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자유로 당신이 구하고 싶어 했던 그 빛나는 재능들을 내가 지켜볼게.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평생 갚아야 할 유일한 사랑의 빚이니까. 강혁은 돌아섰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그 상품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